지금 중동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세계 원유의 25%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버린 건데요. 수백 척의 유조선이 동시에 속도를 멈췄고 거대한 바다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보험도 끊겼고 누구도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계 해운 시장이 그대로 얼어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선박이 멈춰선 레이더 화면에서 단 하나의 유조선만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봉쇄된 해협을 향해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배의 목적지였습니다. 그 항로 데이터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되자 국제 해운 업계와 군사 커뮤니티까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멈춰선 그 순간, 과연 이 전쟁 같은 바다에서 이 대한민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이 절대 강자, 러시아가 전통 강국, 유럽이 기술의 중심. 그 구도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확신이 한 번에 무너진 밤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바다 위에서 수백 척의 배가 멈추고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던 밤. 그날 저는 제 경력 전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라인하르트입니다. 독일 공군 방공작전 장교 출신이고 나토 통합방공훈련 분석관을 거쳐 지금은 유럽 군사전략 싱크탱크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사우디, UAE, 카타르, 이스라엘, 터키까지 중동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일만 해왔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을 살 것인지, 어떤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분석했고, 러시아의 S-400도 연구했고, 유럽의 아스터 시스템도 제 손을 거쳤죠. 무기의 진짜 성능은 전시장의 브로셔가 아니라 전쟁터의 결과가 증명한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데이터만 믿었고 감정에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 그날 밤 모니터 앞에서 손이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죠. 오랫동안 예고된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되자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건 중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보복의 규모와 방식이었습니다. 군사시설을 때릴 것인가, 에너지시설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낼 것인가.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이 그 카드를 진짜로 꺼낼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가장 무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아셔야 이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폭이 겨우 50km밖에 되지 않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이 길을 통과합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가는 거의 유일한 출구죠. 이 해협이 막히면 원유 공급이 끊기고 유가가 폭등하고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끊깁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란이 바로 그 심장에 손을 얹은 겁니다. 저는 모니터 세 대를 동시에 켰습니다. 실시간 선박 추적 시스템, 국제 유가 그래프, 각국 해군 이동 경로를 동시에 띄워놓고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선박 추적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점이 떠 있었습니다. 유조선, LNG선, 화물선. 평소라면 개미 행렬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협 입구 근처 배 몇 척이 속도를 줄이더니 곧이어 10척, 20척, 50척이 연쇄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이 즉시 중단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보험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유조선 한 척의 가치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실린 원유 가격까지 합치면 한 척당 수조 원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죠. 보험 없이 그 배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 보내는 건 그야말로 자살 행위입니다. 어떤 해운사도 어떤 선장도 그런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쉘의 대형 유조선 세 척이 항로를 포기했습니다. 뒤이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화면 위의 점들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하나둘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국제유가 그래프는 분 단위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는 긴급 에너지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속보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갔죠. 저는 22년 동안 중동의 위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걸프전도 겪었고 이란 핵 위기 때도 현장에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 해상 물류가 통째로 마비되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훑어보던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렸습니다. 수백 개의 점이 전부 정지해 있는 그 화면 위에서 단 하나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도 느릿느릿 기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게 속도를 내면서 해협 한가운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배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AIS 선박 식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였습니다. 선박명, 이글 벨루어, 선종, 대형 유조선,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이 배의 항적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출발지, 현재 속도, 예상 항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항목에 눈이 닿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 대한민국,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세계 모든 해운사가 항로를 포기한 바다입니다. 보험도 끊겼고 이란은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유조선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의 선장이 제정신인지 진심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봉쇄 선언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입을 열기도 전에 판단을 끝내고 엔진을 최대로 올린 겁니다. 봉쇄가 시작될 시점과 자신이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밀하게 역산해서 그 아슬아슬한 시간 틈을 뚫겠다는 계산이었죠.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세운 작전이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으면 끝이었습니다. 해협 안쪽에 완전히 갇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돌아오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는 그 경계선을 칼같이 통과한 겁니다. 전속력이었습니다. 배 안에 실린 원유는 200만 배럴. 대한민국 하루 소비량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가 전쟁의 바다 한가운데를 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주변의 모든 배가 공포에 얼어붙어 꼼짝도 못하는 바다에서 이 유조선 한 척만은 마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온 것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화물 운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에너지 생명줄을 건 전쟁 수준의 결단이었죠. 22년 동안 수많은 군사 작전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대담하면서도 정밀한 움직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왜 세계 모든 나라의 선박이 멈춘 그 순간에 한국으로 향하는 배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까? 미국도 멈추고 유럽도 멈추고 중동 산유국의 배들조차 항구에 묶여있던 그 시간에 대한민국행 유조선만이 봉쇄를 뚫고 있었다는 겁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무모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22년 동안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고 갈 줄은요. 며칠 뒤 저는 바다가 아닌 하늘에서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보고서의 맨 앞줄로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이글 벨루어호의 항해 데이터를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죠. 22년 동안 분석가로 일하면서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유조선의 움직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척이 멈춘 바다에서 단 한 척만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의 목적지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계속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탄보다 의심이 먼저 드는 성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다고요. 봉쇄 타이밍에 마침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고 멈추는 것보다 돌파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현장에서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런 단순한 설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란의 봉쇄 선언이 나온 직후 세계 해운업계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쇠례 유조선 세 척이 항로를 포기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까지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운항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들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로를 전면 회피하기 시작했죠. 일본 선사들도 발을 뺐고 중국 국영 해운사마저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 문장이 돌았습니다. 보험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건 자살 행위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수퍼센트까지 치솟았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아예 인수 자체를 거부했죠. 보험을 받을 수 없으니 배를 보낼 수 없고 배를 보낼 수 없으니 원유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춘 그 순간 단 하나의 유조선만이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위험,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미사일 위협도 똑같았고 보험이 끊긴 것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해운사도 멈췄고 유럽 해운사도 멈췄고 심지어 중동 산유국의 자국 선박들조차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행 유조선만 달렸던 겁니까? 단순한 배짱이나 무모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을 그냥 넘기는 건 제 직업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글 벨루어호의 항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지부터 현재 위치까지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분석했죠. 그 결정은 몇 시간 차이로 국가의 에너지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유조선의 움직임에는 세 가지 특이점이 있었죠. 첫째, 속도를 올린 시점이었습니다. 이 배는 이란의 공식 봉쇄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가자는 판단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국제 정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봉쇄가 임박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선장에게 전달됐으며 선장은 즉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항로 선택이었습니다. 이글 벨루어호는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을 통과할 때 일반적인 항로가 아닌 미세하게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란 해군의 감시 범위와 초계정 배치 패턴을 고려한 것인지 조류와 기상 조건을 계산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무렇게나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었죠. 셋째,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배가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간 시점과 이란이 실제로 해상 봉쇄, 작전을 개시한 시점의 차이가 불과 몇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차이로 200만 배럴의 원유가 봉쇄망을 빠져나간 겁니다. 이 시간이 늦었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치 에너지 공급을 통째로 잃을 뻔했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이런 수준의 판단과 실행 능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현장에서 바로 실행하는 능력. 이건 매뉴얼에 적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몸에 새겨진 본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때 오래된 기록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8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전쟁의 불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튀면서 소위 유조선 전쟁이라 불리는 끔찍한 시기가 있었죠. 이란과 이라크 양쪽 모두 상대편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왔고 전투기가 저공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유조선이 불타오르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죠. 국제해사기구 기록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피격된 선박이 수백 척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 시기에 대부분의 나라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피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 배를 보내는 건 선원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유럽 해운사들은 항로를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시켰고 일본 선사들도 운항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많은 나라들이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선원들은 그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한가운데를 민간 유조선이 계속 다녔다는 겁니까? 하지만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당시 등화관제 항해를 했습니다. 밤에 배의 모든 불을 끄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항해한 거죠. 수만 톤짜리 거대한 유조선이 한 점의 빛도 없이 암흑의 바다를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적의 레이더와 육안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군함도 아니고 민간 유조선이 등화관제를 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지그재그 회피 항해까지 했습니다. 미사일이나 어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직선으로 가지 않고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항해한 겁니다. 이건 원래 해군 전투함이 교전 상황에서 쓰는 기동 방식이죠. 그걸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민간 유조선 선장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했다는 겁니다. 한국 선원들은 이미 이 바다를 여러 번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국에서 나는 석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에너지가 끊기고 에너지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막 일어서기 시작한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나 중화학 공업을 키우고 수출로 먹고 살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했던 겁니다. 한국 선원들은 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니, 자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사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일,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죠. 한국은 그 위험한 시절을 거치면서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다 보니 더 튼튼한 배가 필요했고, 더 안전한 설계가 필요했고,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죠. 그 절박함이 한국 조선업을 성장시킨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전쟁통에 피격당한 유조선을 수리하면서 선박 구조를 연구했고 위험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은 데이터가 새로운 선박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초대형 유조선과 LNG 운반선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전쟁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경험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로 바뀐 겁니다. 위기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산업이 되고 산업이 국가 경쟁력이 된 거죠. 저는 이 흐름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글 벨루어호의 봉쇄 돌파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등화관제로 죽음의 바다를 건넜던 선원들, 그 경험으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낸 조선소 기술자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한국 해운업에는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전통이 세대를 넘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음의 바다를 건너면서 피와 땀으로 쌓아온 경험과 본능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점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평가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해운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건 인정했지만 그것과 제 본업인 방공시장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유조선을 잘 몰고 배를 잘 만든다고 해서 미사일을 잘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의 결단력과 하늘에서의 기술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중동의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저의 그 마지막 편견마저 산산조각 나에게 됩니다. 바다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담함이 하늘에서도 반복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바다에서 벌어진 일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관찰자의 위치에 있었죠. 한국 해운업의 역사가 인상적이라는 건 인정했지만 그것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방공 시스템 분석가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글 벨루어호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정도로 정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본업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서였죠. 이란의 보복은 해상 봉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란은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보복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목표는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 기지와 주요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분석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 전문 분야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22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그에 대응하는 방공 작전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것은 단순한 미사일 몇 발이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이 동시에 날아왔죠. 이것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아주 높은 고도에서 극초음속으로 낙하합니다.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죠. 반면에 공격 드론은 낮은 고도에서 느리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사하면 방공망은 위아래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잡으면서 동시에 낮은 곳에서 기어오는 드론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공작전에서 이것만큼 까다로운 상황은 없습니다. UAE의 방공망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작전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받아보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 위에 수십 개의 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드론 편대가 저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위협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의 관심은 방공망의 구성에 쏠려 있었습니다. UAE가 이 공격을 막기 위해 투입한 방공 시스템은 세 종류였죠. 첫째, 미국의 패트리어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 시스템이죠. 걸프전 때부터 이름을 알렸고 중동 방공의 절대적인 기둥 역할을 해온 시스템입니다. 저도 수없이 분석해왔고 그 성능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둘째, 이스라엘의 에로우 시스템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고고도 방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개발한 무기죠. 실전에서도 검증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세 번째 시스템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천공2였습니다. 한국 방공 미사일이 중동 실전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물론 한국이 UAE에 천공2를 수출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그저 계약 건수 중 하나에 불과했죠. 패트리어트와 에로우라는 검증된 거인들 사이에서 한국 시스템이 실전에 투입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방공 시스템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은 카탈로그나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고 진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죠. 방공 시스템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올라갔죠. 거의 동시에 에로우 시스템도 가동됐습니다. 고고도에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날아갔죠. 저는 데이터 화면을 주시하면서 각 시스템의 반응 시간과 추적 경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범위 아니었죠. 그리고 그 순간 한국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청웅2 발사대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가르며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장면이 데이터로 잡혔죠. 저는 반사적으로 추적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발사 시점, 비행 경로, 목표물과의 거리, 접근 속도. 22년간 체득한 습관대로 모든 수치를 동시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청웅2의 비행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발사 후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트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죠. 중간 궤도 수정도 매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다른 방공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반응 속도와 추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발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날아가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뒤 화면의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서 목표물을 나타내는 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요격에 성공했다는 거죠. 패트리어트가 담당한 구역에서 점들이 사라졌고 에로우가 맡은 고고도에서도 점들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청웅2가 담당한 구역에서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스템이 대신 요격한 것을 청웅2의 성과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교차 검증을 했죠. 각 시스템의 담당 구역과 요격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대조해봤습니다. 교차 검증 결과도 같았습니다. 청궁2는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정확하게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공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전에서 증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르죠. 시험 발사에서는 목표물의 궤적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발사 시점도 통제되어 있고 전자전 방해도 없고 기상 조건도 통제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적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궤적도 예측 불가능하고 전자전 방해가 걸릴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죠. 시험장 성적과 실전 성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방공 시장에서는 실전 기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패트리어트가 수십 년 동안 중동 방공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걸프전에서 실전 요격 경험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러시아의 S-400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실전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은 항상 약점으로 지적됐죠. 그런데 한국의 천궁2가 그날 밤 실전 요격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 방공 시스템이 진짜 전쟁에서 진짜 적 미사일을 상대로 진짜 요격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생긴 겁니다. 방공 시장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이력서는 없습니다. 수천 페이지짜리 기술 보고서보다 수백 번의 시험 발사, 영상보다 단 한 번의 실전 요격 성공이 더 큰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그날 밤 벌어진 일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방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걸프전 이후 수십 년간 누려온 실전 검증이라는 독점적 지위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눈길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천궁2의 기술적 특징이었죠. 저는 이전에도 천궁2의 사양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를 눈앞에 놓고 보니 이 시스템이 가진 경쟁력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청웅2는 패트리어트에 비해 몇 가지 흥미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빠르게 배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었죠. 전장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환경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원도 패트리어트보다 적게 필요했죠.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간결하면서도 핵심 성능은 뒤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이 이 시스템에 녹여 넣은 기술의 조합이었습니다. 추적 레이더의 정밀도, 유도 알고리즘의 반응 속도, 그리고 발사 후 궤도 수정 능력. 이것들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과 실전 요구 사항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흔적이 데이터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석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4잔째 마시면서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했죠.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지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매번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2는 그날 밤 실전이라는 가장 가혹한 시험대 위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바다 위에서 한국 유조선이 봉쇄를 뚫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하늘에서 한국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했다.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유망한 후발주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해운 역사가 인상적이라는 건 인정했지만 방공시장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늘에서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제 기존 판단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죠. 실전에서 한 번 성공한 것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정말로 이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한 번의 행운이었는지를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 방공 시장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세계 방공 시장의 오래된 강자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면 한 번의 결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전 시장에서 멋지게 보이던 무기가 실전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도 봤고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스템이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낸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궁2의 실전 요격 성공 이후에도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한 번의 성공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웅2가 실전 요격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국제 방산 네트워크에 퍼지자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 중동의 방공 자문관들, 미국의 방산 컨설턴트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진짜 능력인가?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해하시려면 방공 시장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방공 시장은 오랫동안 닫힌 클럽이었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하나로 수십 년간 중동 방공 시장을 지배해왔죠. 걸프전에서의 실전 기록,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리고 미국 무기를 사면 따라오는 안보 동맹 관계까지. 패트리어트를 산다는 건 단순히 미사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가격이 비싸도
납기가 느려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해도 패트리어트를 선택해왔죠. 러시아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300과 S-400이라는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내세워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은 나라들에게 대안을 제공했죠. 터키가 S-400을 도입해서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시스템은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미국의 정치적 조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고급 기술 시장에서 틈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아스터 시스템이 대표적이었죠. 기술적 완성도는 높았지만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이 세 그룹이 수십 년 동안 세계 방공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 클럽에 끼어드는 일은 거의 없었죠. 중국이 한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실전 기록이 없다는 약점과 기술 신뢰도 문제로 주류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장의 문턱은 그만큼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닫힌 클럽의 문을 한국이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요. 실전 요격 성공이라는 카드를 들고서 말이죠.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번의 요격으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신중론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 반응의 이면에는 같은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수십 년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에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데이터를 봤습니다. 청웅2의 실전 요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기록, 레이더 추적 속도, 목표물 포착에서 발사까지의 반응 시간, 유도 미사일의 궤도 수정 정밀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것이 진짜 실력인지 운이었는지를 판별하려 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제 의심은 점점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들어온 데이터는 제 경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치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보통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 처음 투입되면 성능에 편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험장과 실전의 환경이 다르니까요. 기온, 습도, 전자기 환경, 목표물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이런 변수들이 겹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평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실전 데이터는 대개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천궁2의 데이터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추적 속도의 편차가 극히 작았고 반응 시간도 거의 일정했죠. 이건 시스템 자체의 설계가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용 인력의 훈련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다루는 사람이 미숙하면 편차가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복합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공 시스템은 어떤 위협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고도가 높은 탄도미사일이 우선인지 아니면 저고도로 세우며 드는 드론이 더 급한 위협인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천궁2는 이 판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대응한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었죠. 세 번째는 패트리어트, 에로와의 연동이었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것 자체가 복잡한 상황인데 서로 간섭하거나 동일 목표를 중복 요격하는 낭비 없이 각자의 구역을 맡아서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시스템 호환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레이더 체계와 통신 규격을 가진 시스템들이 실전에서 충돌 없이 작동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의 가장 가혹한 조건 속에서 제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방공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방공 시스템은 한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이었죠. 몇몇 중동 국가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몇몇 미사일은 요격에 실패해서 그대로 목표물을 향해 떨어졌죠.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격에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산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동 군사 관계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시스템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불안해졌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중국 시스템을 선택지에서 지우기 시작했죠. 가격이 아무리 싸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방공시장의 지형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실전에서 성공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었죠. 이 대비가 중동 의사결정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연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분석가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유럽의 한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 방공 시스템의 실전 성과를 심층 분석한 기사를 냈고 미국의 방산 컨설팅 업체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별도 항목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시스템만 모니터링하던 곳들이었죠. 저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22년 경력 동안 쌓아온 방공시장의 구도, 미국이 지배하고 러시아가 대안을 제공하고 유럽이 틈새를 메우는 그 오래된 삼각형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방공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르게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이라는 가장 무자비한 시험대에서 합격점을 받아낸 새로운 경쟁자였죠. 닫혀있던 클럽의 문 앞에 서서 자격증을 내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자격증인 실전 기록을 들고서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방공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미사일의 성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실전에서 아무리 잘 맞춰도 그것만으로는 시장의 판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드러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는 며칠 뒤 중동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게 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잘 날아가도 쏠 미사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현실로 닥쳐온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고갈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식량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탄약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쏠 탄약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무력해지죠. 이것은 군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현대의 첨단 방공 시스템에 대입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방공 미사일은 일반 탄약과 차원이 다릅니다. 총알이야 공장에서 하루에도 수만 발씩 찍어낼 수 있지만 방공 미사일 한 발에는 최첨단 전자장비와 정밀 유도 부품, 고체 로켓 모터가 들어갑니다.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 문제의 무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란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공격 이후 이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대신 훨씬 저렴한 공격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서 끊임없이 발사하는 소모전으로 전환한 거죠. 이란제 공격 드론 한 대의 가격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격추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군사 전략에서 이것을 비용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게 쏘고 방어하는 쪽은 비싸게 막아야 하는 구조죠. 한 발 쏠 때마다 방어하는 쪽의 지갑이 빠르게 비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경보가 울렸고 그때마다 방공 시스템이 작동해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죠. 경보가 울릴 때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빠져나갔고 재장전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산 공급망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꾸준히 추적해온 분야이기도 했죠.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그 무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약 600발 수준이었습니다. 600발. 이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하루에 수십 발씩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매 공격마다 요격 미사일을 여러 발씩 소모한다고 하면 수백 발이 불과 몇 주 만에 바닥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600발이라는 건 한 달에 50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달에 고작 50발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600발마저도 전부 중동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급 배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생산 라인은 이미 주문으로 꽉 차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고, 나토 동맹국들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서 재고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방공 시스템 확충을 서두르고 있었죠. 이미 약속된 물량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동에 긴급으로 추가 물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당장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시스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스터 미사일의 생산 라인은 패트리어트보다도 규모가 작았고 유럽 자체의 안보 수요를 채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자국 방공, 역량을 강화하느라 생산 물량을 자국용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중동에 긴급 공급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웠죠.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에서는 매일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고, 방공망은 계속 가동되고 있었고, 요격 미사일의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충할 미사일을 당장 구할 곳이 없었던 거죠. 걸프 국가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몇몇 중동 군사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미사일이 날아와도 방공망이 막아주니까 괜찮다는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방공망은 완벽해 보여도 미사일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쏠 미사일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방공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포착하고 경보가 울리고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데 발사대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수백만 명의 시민이 사는 도시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적 위기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처에서 미사일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공 미사일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가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천궁2가 실전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인정했지만 긴급 추가 공급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미사일 성능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물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 해도 생산 라인에는 한계가 있을 테고 이미 자국 수요와 기존 수출 계약으로 물량이 묶여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UAE의 요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을 일주일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잠깐. 한국은 이미 출발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연간 600발 생산에 허덕이고 유럽 시스템이 자국 수요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주일 만에 수십 발을 보내겠다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즉시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체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저는 제가 한국 방산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한국의 방산 생산 체계는 제가 알고 있던 서방의 방산 구조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소량 고가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최첨단 부품을 소수의 전문 업체에서 공급받아 정밀하게 조립하는 구조죠.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생산 속도가 느리고 긴급 증산이 거의 불가능한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민간 제조업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방산에 접목시킨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생산 관리 기술과 부품, 공급망 관리 역량이 방산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같은 미사일을 만들어도 한국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였죠. 미국에서 긴급 무기 수출을 하려면 의회 승인, 국무부 검토, 동맹국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전쟁이 한창인데 몇 달을 기다리라는 건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관료적 절차가 있었고요. 한국은 이 과정이 훨씬 빨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갖춰져 있었죠. 이것도 어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항상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느긋하게 서류 절차를 밟고 있을 여유는 없었을 테니까요. 위기 대응의 속도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주일 만에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 제조업의 생산 역량, 효율적인 부품 공급망,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현실적 능력이었죠. 패트리어트가 만들 수 없는 속도로 한국은 미사일을 만들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싸울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높아도 쏠 미사일이 바닥나면 그 순간 전쟁은 끝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과 공급 속도는 미사일의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어쩌면 성능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였을 수도 있죠.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전에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출 미사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잘 만들고 빨리 만드는 것 너머에 있는 진짜 경쟁력. 저는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는지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됐죠. 무기의 진짜 가치는 전쟁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말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전쟁에서 드러나고 전쟁이 길어지면 그 가치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전쟁 초반에는 모두가 성능을 봅니다. 명중률이 몇 %인지, 사거리가 얼마인지, 반응 속도가 몇 초인지, 숫자가 곧 경쟁력이죠. 하지만 전쟁이 며칠, 몇 주, 몇 달로 이어지면 그 숫자의 중요성이 서서히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질문들이 전면에 등장하죠. 고장나면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는가? 부품이 떨어지면 얼마나 빨리 구할 수 있는가? 운용 인력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술 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가?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을 22년간 지켜보면서 무기 거래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쟁 한가운데서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그 순간 그 무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생산 속도, 정비 능력, 그리고 긴급 대응.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만이 전쟁에서 신뢰받는 무기 공급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중동 사태에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기존의 강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트리어트의 생산 속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속도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장에서 더 절실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비와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장비입니다.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발사대, 유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중 하나라도 오작동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죠. 전쟁 상황에서는 장비에 가해지는 부하가 평시의 몇 배에 달합니다.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고 발사대는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장전하고 발사하며 전자장비는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쉴 틈 없이 작동해야 하죠. 당연히 고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고장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고 고칠 수 있느냐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정비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의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핵심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기술팀이 파견되거나 부품이 미국에서 출발해서 중동까지 운송되어야 하죠. 평시에는 이 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시스템이 멈췄는데 수리까지 며칠, 길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공 시스템이 정비 중이라는 건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황이죠. 유럽 시스템도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터 시스템의 정비 거점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었고 중동 현지에서의 기술 대응 속도는 미국보다 나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저에게 전해진 정보 하나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이미 중동의 지역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에 정비센터를 수출국 현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투자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단순히 창고 하나 세워놓고 부품 몇 개 쌓아두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 기술 인력을 상주시키고 주요 교체 부품을 비축하고 정비 장비를 갖추고 현지 운용 인력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죠. 미국이나 유럽 방산 업체들도 일부 지역에 정비 거점을 두고 있지만 그 규모와 대응 속도는 본국 중심 체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청웅투를 수출하면서 단순히 미사일과 발사대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비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구축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정비센터의 대응 속도는 제가 알고 있던 방산업계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장 보고가 들어오면 4시간 안에 기술팀이 현장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4시간이라고요?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진심으로 의심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4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제 22년 경력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패트리어트의 경우 핵심 부품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팀 파견에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체가 4시간 안에 도착한다고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중동 현지에 기술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었고 주요 교체 부품을 현지 정비센터에 미리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현지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부품으로 바로 교체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군수 지원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 환경에서 이런 신속 대응 체계를 이미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으니까요. 휴전선 바로 앞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70년 넘게 살아온 나라입니다. 무기가 고장나면 며칠 기다릴 여유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 절박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정비 체계와 긴급 대응 능력을 그대로 수출 패키지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별화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무기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성능 보증 계약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만약 실전이나 훈련에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미사일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계약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런 형태의 계약은 거의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기존의 서방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팔 때 성능 보증이라는 개념을 넣지 않습니다. 시험 데이터와 사양서를 제공하고 구매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의 유지 보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죠. 쉽게 말하면 일단 팔고 나면 책임은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그 관행을 깨버린 겁니다. 우리 미사일이 약속한 만큼 성능을 못 내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내걸 수 없는 조건이었죠. 만약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할인을 제공해야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시스템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동 구매자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사면서도 성능에 대한 보장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와서 성능을 보증하겠다고 하니까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의 성능, 빠른 생산과 공급, 현지 정비센터를 통한 신속한 기술 지원, 그리고 성능 보증 계약까지 한국은 무기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방산 시장을 보면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죠. 왜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경쟁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 자체의 성능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죠.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보충이 안 되고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기술자가 오지 않고 위기 상황인데 공급국이 정치적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중동에서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패키지형 접근 방식은 바로 이 두려움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도 빨리 보내주고 고장나면 4시간 안에 고쳐주고 성능까지 보증해주겠다는 건 결국 이런 메시지였죠. 우리는 당신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한국은 미사일 성능으로만 경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속도로도 정비 체계로도 판매 방식으로도 동시에 경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요소에서 기존의 강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공급, 현지 밀착 지원, 성능 보증,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 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경쟁력은 미사일 한 발의 명중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죠. 하지만 중동 하늘에서는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방공망은 계속 가동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방공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긴장과 경쟁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밤이 곧 올 것이라는 걸 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50도 가까이 치솟던 기온이 해가 지면 급격히 내려가면서 건조한 바람이 모래 위를 스쳐 지나가죠. 중동의 밤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볼 수 있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고 사막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보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각 분석실에서 며칠째 쌓여가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차례 대규모 공격과 요격이 있었고 미사일 재고 문제가 불거졌고 한국의 긴급 공급 능력이 확인된 상태였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방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상단에 다시 경보 알림이 떴죠.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을 동시에 발사한 것인데 이전 공격보다 발사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가 접한 데이터로 추정했을 때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공격 드론이 동시에 중동 하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이전 공격이 주먹으로 때린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양손으로 한꺼번에 내리치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데이터 채널을 열었습니다. UAE 방공 작전 상황이 실시간에 가깝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에 수십 개의 고속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들, 그리고 그 아래 저고도에서 때를 지어 접근하는 드론 편대, 하늘 전체가 위협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UAE 방공망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세 개의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죠.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2.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방공 작전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세 개 나라의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실전에서 작동하는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레이더 체계와 통신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같은 하늘을 향해 동시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자칫하면 서로의 요격 미사일을 적의 미사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같은 목표를 중복 요격해서 다른 미사일을 놓칠 수도 있죠. 이것은 단순한 요격 작전이 아니라 세 나라의 기술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전례 없는 합동 방공 작전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고도에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 하늘로 솟구쳤죠. 거의 동시에 에로우 시스템도 가동됐습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잡아내기 위해 에로우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치솟았죠. 그리고 그 순간 청웅2 발사대에서 불꽃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연속 발사였죠. 발사대에서 불꽃이 터져 나오고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고 잠깐의 강역 뒤에 다시 불꽃이 터지고 또 한 발이 올라가는 장면이 데이터로 잡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불꽃의 궤적이 모니터 위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저는 그 순간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데이터 화면에 집중한 채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3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공 시스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발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는 레이더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나타내는 점들과 아군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는 구역, 에로우가 맡은 구역, 그리고 청궁2가 책임지는 구역, 세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화면의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구역에서 점 하나가 꺼졌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죠. 에로우 구역에서도 고고도 목표물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청웅2가 담당한 구역에서도 점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죠. 저는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세 시스템의 요격 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성과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검증된 시스템답게 안정적인 요격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에로우 역시 고고도 탄도 미사일에 대해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청웅2의 요격 데이터를 정리하는 순간 저는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중률 약 96%.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죠. 혹시 제가 데이터를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다른 시스템의 성과가 섞여 들어간 건 아닌지 교차 검증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96%.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실전 요격률이라는 것은 시험장 성적과 전혀 다릅니다. 시험장에서는 80%,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는 시스템도 실전에 나가면 변수가 겹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자전 방해, 기상 조건,
목표물의 예측 불가능한 궤도 변경, 동시다발 공격에 따른 시스템 부하, 이런 실전 변수들을 감안하면 실전에서 8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청웅2는 96%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첫 실전이 아니라 두 번째 대규모 실전이었고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공격 상황에서 나온 수치였죠. 중동 방공 작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2년 동안 제가 쌓아온 방공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지배하고 러시아가 대안을 제공하고 유럽이 틈새를 메우는 구조, 그 오래된 삼각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겁니다. 그날 밤 무너진 것은 이란의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마친 뒤에 모니터 앞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분석실 밖은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방공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된 실전에서 일관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첫 번째 요격은 행운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규모 실전에서 96%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연 나라, 대한민국. 저는 며칠 전 바다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멈춘 바다에서 단 한 척의 유조선이 전속력으로 봉쇄를 돌파했던 장면, 40년 전 등화관제로 죽음의 바다를 건넜던 한국 선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로 이어진 역사, 바다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일이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단순히 물러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위기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공시장의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 이 세 그룹만이 그 안에 있었고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것은 정치적 거래도 외교적 압력도 아니었다. 실전이라는 가장 냉혹한 시험대에서 증명해 보인 결과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방공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방산시장 전체의 질서가 바뀌는 신호탄이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확산될지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중동 국가들이 보여준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죠. 그날 밤의 요격 성공이 만들어낸 파장은 단순히 청웅2 한 기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의 군사 지도를, 나아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중동의 군사 지도는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였죠.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건 여전히 전쟁과 미사일과 폭격 이야기였지만 그 뒤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중동 방산 시장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지각 변동이었죠. 요격 성공 이후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 바로 그 나라들에게 어떤 무기를 사야 하는지 조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조언을 구하는 전화와 요청의 내용이 확연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AE에서도 왔죠. 이라크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전까지는 한국 방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나라들까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시스템을 더 도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한두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계자들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하늘을 지켜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패트리어트는 성능은 좋지만 미사일 보충이 안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유럽 시스템은 긴급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중국 시스템은 실전에서 뚫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궁2는 실전에서 96%의 요격률을 기록했고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졌을 때 일주일 만에 추가 물량을 보내줬으며 고장이 나면 4시간 안에 기술팀이 도착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때 닫혀있던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국 방공 시스템 관련 계약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수치로는 93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죠.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비교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중동 방공 시장에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패트리어트와 S-400과 아스터가 수십 년간 나눠 가지고 있던 시장에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런데 그 시장에서 93억 달러라는 계약을 따낸 겁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공급국이 된 거죠. 저는 이 변화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분석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이 쏟아내는 분석 기사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에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왜 중동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의 이면에는 중국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도 중국은 자국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왔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 실패했습니다. 사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지 못한 겁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의 청웅2는 99.6%의 요격률을 기록했죠. 이 대비가 중동 의사결정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교훈이 뼈아프게 새겨진 거죠. 중국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한국에 밀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인구도, 국방 예산도, 군사 산업의 규모도 중국이 한국보다 몇 배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전이라는 시험대에서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그 답을 직접 확인해 왔으니까요. 한국이 중국을 이긴 것은 단순히 미사일 성능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의 조합에 있었죠.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3가지 기술, 계통을 독자적으로 결합해서 자신들만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러시아 미사일 기술의 영향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미사일 추진 체계와 유도 기술의 기반을 확보한 경험이 있었죠. 러시아의 방공 기술은 거칠지만 강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더 추진력과 기동성 면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은 그 기반 위에서 출발한 겁니다. 둘째, 미국 전자 기술의 적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첨단 전자전 기술과 레이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왔죠. 패트리어트를 실제로 운용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나라였던 거죠. 그 경험이 자국 시스템 개발에 반영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 고유의 IT 기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한 나라죠. 삼성과 SK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자동차와 가전에서도 전자제어 기술이 최정상급입니다. 이런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이 방산에 접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사일의 유도 알고리즘이 더 정밀해지고 레이더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격 통제 시스템의 반응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러시아의 추진력, 미국의 전자전 기술, 한국의 IT 역량,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청궁2였습니다. 어느 한쪽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술 계통의 장점만을 뽑아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조합한 결과물이었죠. 중국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대부분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자국의 독자적 강점을 더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러시아 기술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한국은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사일 성능에서 앞서고 생산 속도에서 앞서고 정비 지원에서 앞서고 공급 결정까지 빠른 나라. 이 모든 요소가 합쳐졌을 때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석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중동 방산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 보고서만큼 무거운 결론을 내린 적은 없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기의 시대는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몇몇 강대국만이 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를 사든 러시아가 만든 S-400을 사든 선택지는 늘 그 안에 있었죠. 방공시장이라는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동맹 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세계였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그 구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죠.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전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전의 결과는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며칠째 분석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완성한 겁니다. 펜을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단을 더 적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의 공식적인 결론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회였죠. 나는 20년 넘게 중동의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도, 러시아의 S-400도, 유럽의 아스터도 모두 연구했죠. 하지만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 나는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세계 방공 시장은 오랫동안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는 바뀌고 있죠. 한 번의 실전 요격, 그리고 한 번의 빠른 결단.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만 바라보면서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오는 후발주자 정도로 여겼죠.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이번 사태가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40년 전부터 죽음의 항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경험으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었으며 하늘에서는 강대국들의 기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조합해 실전에서 통하는 무기를 만들어냈죠.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가볍게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